네, 안녕하십니까. 저 자기계발원 원장 맡고 있는 최승로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잠깐 조금 배경 설명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사실 이렇게 신산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늘 우리가 이제 친숙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야인데요. 농업 분야에서의 그 경쟁력, 이 먹거리의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삶의 풍요로움이나 삶의 이러한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농업도 같이 함께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득도 창출하고 또 농업 분야에서 이 생산성을 높여서 이 소비자 농업 관련된 분야에서의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그러한 편익을 높일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같이 연결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 관점에서 이 농업이 그러한 충분한 역할, 농업 분야에서의 생산자와 공급자들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이런 것을 늘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특히 그래서 네덜란드 케이스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 네덜란드가 농업 분야에서 많은 혁신을 이루었고 또 농업의 그러한 가치, 생산 방식에 대한 그 시장을 혁신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시사점을 우리 농업인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농업도 그런 면에서 이제 변화가 필요한데 좀 더 성공한 케이스들, 성공한 나라들의 경험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 농업이 가야 할 길을 한번 말씀을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농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런 혁신에 성공한 나라들이 여럿이 있는데 네덜란드는 아마 그 분야에서도 가장 우리 농업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좋은 말씀 같이 나누고 같이 토론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의 강호진 농무관입니다. 어 일단 뭐 저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국내 대기업 롯데에서 중앙연구소에서 식품연구원으로 한 10년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지금 15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 년은 제가 배운 건 제가 이제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제 연구원으로 들어가면서 배운 건 이제 시장, 그러니까 민간의 역할, 그리고 그 시장,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자 니즈, 이런 걸 아주 집중적으로 한 10년 배운 것 같고요. 네덜란드 대사관 들어와서는 이제 민간에서 정부로 넘어왔죠. 민간에서 정부로 넘어와서 그 정책, 좀 거시적인 관점, 그리고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민간에서 이렇게 정부로 넘어가고 저기 동아시아에서 서유럽으로 이렇게 일을 바꿔간 게 뭐 흔치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를 했다는 것이 특이한 거지, 뭐 제가 뭐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셨던 분보다 뛰어나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경험 못한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제가 발표를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발표로만 끝나면 안 돼서 제가 조금 되게 세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안 바뀌기 때문에 한국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좀 고칠 건 고치고 발전할 건 발전해야 한다 얘기해야지, 뭐 두루뭉실하게 좋게 얘기해 봐야 뭐 바뀌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하는데, 제가 또 저기 소속은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 네덜란드 농업부 소속이기 때문에 또 그 네덜란드의 입장이나 그 공식적 입장도 잘 지켜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은 할 거고, 반대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농업에 대한 애정도 담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다 아시는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별 얘기는 안 합니다. 서유럽에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의 경상도만한 면적의 경상도만한 인구, 그러니까 3분의 1입니다. 모든 게. 근데 이제 국민 소득이 5만 2천 불이니까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렇지만은 소득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농업하기 좋은 나라인가는 봤을 때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한여름에 다
이렇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교차가 커 가지고 우리나라도 농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뭐 병충해도 많고. 근데 네덜란드의 제일 문제는 일조량이 적습니다. 한국은 2,400시간 정도 되는데 네덜란드 1,400시간. 그래서 그 일조량 부족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제 첨단 스마트팜 유리 온실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기후가 나쁘다고 환경이 나쁘다고만 탓할 것은 아닙니다. 저는 패자의 역습이라고, 환경이 나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스마트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뭐 늘 이거 뭐 보신 분은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농업이 잘 안 되는 핵심 이유는 농가 소득이 도시의 60% 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도시의 60% 밖에 안 되는데 청년들 보고 농사지로 가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친구들은 뭐 연봉이 8천 인데 저는 4천 이면 누가 여기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시 대비 소득이 60% 밖에 안 되는 게 모든 원인이 원천이고, 이게 1 번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60% 밖에 안 되는 건 그들이 게을러서, 아니면 그들이 뭔가 작물을 잘못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문제는 농가당 경지 면적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되고, 그렇게 그 경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소득이 적고, 소득이 적기 때문에 조합 활동도 힘들고, 환경에 대한 탄소 중립이네, 이런 거는 다 다른 사람들 얘기인 거죠. 저는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경지 면적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덜란드는 34헥타 정도입니다. 직불금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 쌀 직불금 100만 원이면 1.6 헥타에다가 100만 원 곱하면 16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소득 보존이 안 되죠. 근데 네덜란드의 농민들은 34에다가 직불금 80만 원 정도 받으면 2,4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딱딱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규모화를 해야 된다, 규모의 경제를 해야 한다는 게 저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저의 답은 이거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규모화하면 규모화의 경제가 돼 가지고 효율성이 나고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1헥타에서 생산하다가 34헥타 하면은 요 도시만큼의 소득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소득이 올라가면,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소득이 올라가면 시민 의식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환경, 기후, 기계화, 스마트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34헥타 가지고 있고 도시만큼 소득을 가진데 가업을 계승 안 할 이유가 없죠. 네덜란드가 무슨 뭐 호주나 미국처럼 신도시 농업이 아니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가족농 기반입니다. 가족농 기반인데 35%가 가업을 계승하니 농업인 평균 연령이 54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통계 자료를 보면, 네덜란드 보고서입니다. 네덜란드 보고서 보면 부모가 이 땅조차 늘려나가는 부모, 33헥타인데 옆에 땅을 사서 다른 지역에다 또 농지를 만들어서 늘려나가는 부모의 자식은 50%가 계승한다는 통계가 있고요. 이거 그냥 그거 있는 거 그냥 그거나 하지 하면 10%만 계승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부모의 농사업을 계승을 하게 하려면 땅을 넓혀 가야 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건 규모의 경제로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뭐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 대학은 와게니겐 대학이라고 세계 1위 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GDP의 8.5%. 이게 잠깐 오해하실 수 있는데, 농업은 우리나라도 지금 2% 이내입니다. 네덜란드도 2% 이내인데 그건 1차 산업이고요. 전후반까지, 그래서 그걸 네덜란드는 애그리컬처 콤플렉스라고 해서 농식품 산업을 융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8.5%고 총 수출액의 19%인데 그 무역 흑자의 65%가 농식품에 나오니까 농업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고 떵떵거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기업들은 이렇게 있고요. 여기 2등 하는 이유가, 이제 미국은
뭐 미국은 뭐 대륙이니까. 근데 네덜란드 같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2위를 한다는 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솔직히 뭐 여러 가지 네덜란드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소개를 많이 했고 그래서 좀 다르게 하려고 좀 바로 한국 발전 방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한국 농업 발전 방안을 5가지로 지금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동안 딴 데서는 발표를 뭐 다른 데 한 군데 정도만 발표하고 요즘 새로 만든 건데 왜냐 뭐 계속 뭐 네덜란드 얘기만 해봐야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중시 여긴 게 다시 이제 저의 모든 발표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건 농지 정책, 토지 정책. 농업 정책의 시작은 농업 토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도 1990년, 90년대가 아니라 1990년에는 저기 뭐야 농가소득 그러니까 농가소득이 97% 도시의 97%까지 도달한 적이 있습니다. 저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요. 토지 생산성 기반이 90년까지는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생산성 기반. 우리나라가 75%가 산이고 농지 면적이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하고 농지 면적 비슷하다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네덜란드하고 한국하고 농지 면적 비슷한데 전체 그 국토 면적은 네덜란드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농지 거긴 산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고 6.25 터지고 하니까 우리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많이 생산하자.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쌀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지 면적당 쌀 생산성 세계 1위. 소 한 마리당 생산한 우유 생산성 세계 2위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영토의 그 작은 농지에서 최대한 많이 뽑자가 토지 생산성이에요. 그게 통했던 게 1990년까지예요. 1990년까지 왜냐? 1990년까지 농사 짓던 분들은 허리 굽히고 고생하고 가가지고 윤작하고 작물하고 나달이라도 떨어질까 봐 죽고 해가지고 한 게 90년까지 사시던 60, 70대 농업인들은 그걸 해줄 의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배고픔도 탈출하고 약자는 이제 농업인도 보호하고 식량 안보 한정된 농지였어요. 그런데 이걸 빨리 바꿨었어야 돼요. 네덜란드는 2차 세계대전 전에 1900 뭐 2, 30년, 40년 전에 이걸 느꼈어요. 1800년대에 걔네들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이렇게 한정된 면적에서 많이 뽑아내는 걸로 했었어요. 그 전에는. 그랬는데 뭐가 문제냐. 지금 뭐 남미, 하와이, 예전에 사탕수수, 막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고통스럽게 데리고 가가지고 농사하던 거 지금 다 농사 안 져요.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은 농사를 안 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농업인이 타 산업 대비 얼마나 소득을 내냐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는 이 젊은 층이 오지 않으면 혁신이 안 돼요. 기존 농업인을 뭐 교육시켜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젊은 노동력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식량 안보하고 한정된 정지는 똑같은데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전환해야 될 생각, 농지를 바라보는 생각은 토지 생산성에서 노동 생산성으로 전환해야 돼요. 이건 뭐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제가 네덜란드 경지정리 프로젝트를 보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한국은 농촌경제연구원 데이터를 보면 전체 산업의 노동 생산성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농림업은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서구 유럽이든 미국이든 선진국들은 농업을 사실상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안 한 것 같은데 한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드는 게 쌀 짓는 것보다는 생산성이 높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농업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산업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는 포기를 안 했어요, 농업을. 전 세계 포기 안 한 나라는 네덜란드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이런 신대륙은 기본적으로는 규모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규모에서 나오는 소득이 돼서 근데 전통 농업을 하던 사람들은
그냥 두면 차라리 안 하고 다른 산업으로 넘어가는 게 나아요. 근데 전통 농업을 하던 네덜란드가 산업화된 농업, 규모화된 농업을 돼서 도시만큼의 노동 생산성을 뽑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로지 규모화밖에 없어요. 오로지 규모화. 그래서 걔네들이 한 게 요렇게 토지 생산성, 뭐 산이 없다고 이렇게 쪼개진 게 아니에요. 산이 없어도 토지 생산성 하면 쪼개요. 이렇게 인구가. 그리고 인구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다음까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될 경우엔 소농이고 토지 생산성 위주로 다양한 작물을 하고 면적 땅으로는 이 농민이 가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니까 생산성이 높겠죠. 면적 땅 뽑는 건. 근데 이거를 젊은 층이 인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뭐하러 여기 가서 저 고생하면서 하겠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선지적 관료들, 네덜란드의 뛰어난 정책 천재들은 '아 향후에 젊은 층들은 농업을 싫어하겠구나. 아 산업이 IT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면 농업은 저들을 쫓아가기 힘들겠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식량 안보를 확보할 것이고 그렇다고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그 규모화된 농업 저기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만 노동 생산성이 올라요. 노동 생산성은 이거예요. 토지에서 얼마 뽑는 게 아니고 농업인만 보는 거예요. 너가 도시만큼 돈을 벌어 안 벌어예요. 너가 벌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많이 생산해야겠죠. 많은 땅에서 해야 그나마 도시보다는 쫓아가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부부 내외가 30헥타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첨단 스마트 산업이 육성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된 거지 스마트 산업을 육성하자고 정책을 하면 안 되죠. 스마트팜이 필요한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이게 인제 핵심인 건데 앞으로 또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농업 인수가 지금 5% 정도예요. 제가 대사관 15년 전에 들어왔을 때 7% 대였어요. 지금 5%까지 떨어졌고 네덜란드는 1%예요. 1%. 자, 전 세계 여기 뭐 농업 쪽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세계 지도를 펴 놓고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선진국 중에서는 농업 인수가 2%를 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건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 그 1.6 헥타 되던 걸 34 헥타로 나눠 주는 거 그게 가능하냐 근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 비율이 40% 였죠? 한국이? 한국이 40%로 알고 있어요, 제조업이. 근데 전 세계를 보면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20% 그리고 조금 약한 나라는 10% 대부분은 저기 금융이라든가 그 이제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이 더 많이 발달한 게 선진국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 소득은 35,000 불로 선진국에 도달했지만 어 구조는 서비스업이 더 늘어나야 되는 구조고 농업은 2% 정도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2%까지 갈지 네덜란드처럼 1%까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러면 지금 노는 농지들을 어 규모화시켜서 그 젊은 농가들이 그걸 받아서 스마트한 농업으로 가야 되는 게 방향이고 그거는 우리가 떠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20년 만에 지금 2%가 떨어졌기 15년 만에 2%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2000 2000 뭐 한 앞으로 20 년이면 2% 정도에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거기에 정책적 터치가 들어가서 그 농지를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젊은 농가가 들어가서 거기를 넓게 운영할 수 있게 해야 우리는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식량 안보를 위해서 어 있는 거예요. 아까 직불금 얘기도 했는데 직불금도 다 경쟁력이 없지만 농업을 유지해야 돼요. 왜냐면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인제 요번에 그래서 인제 네덜란드를 보면 이 지금 여기가 도시, 여기가 경지 정리 프로젝트, 요가 인제 농지, 요게 인제 일반 인제 자연이나 숲이에요. 보시면 농업 농지의 반을 정부가 다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네덜란드가 그 방향성이 확고했나. 70년 동안 한 거예요. 70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땅을 분리를 해 가지고 다 일일이 계획해서 뭐 빨간색은 진행 중 해서 전 국토를 다 들여다보고 거기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이렇게 정말 쪼개져 있는 이런 땅들을 예를 들어서 구획을 한 군데를 예로 들면 뭐 4천 개 구획인 걸 700 개로 줄이고 구획당 크기가 1.3인 걸 5.6으로 이렇게 해서 정책의 파괴력, 일명 정책 효과성을 발휘를 한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된 건데 그 기반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규모화의 아주 규모의 경제에 대한 확고한 그거와 미래를 예견하는 그 정책의 예견성, 천재성 그런 게 이제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서로 인제 이렇게 환경단체 농민들이 서로 모여 가지고 이제 서로 논의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 첫 우리나라 농업 발전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규모화해야 되고 규모화를 통해서 소득을 올려야 된다. 이게 제 핵심 목표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농업과 식품 간의 벽을 제거하자인데 요건 이제 민감한 문제인데 여기 한국 계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네덜란드를 가고 서유럽 쪽도 다 들으니까 알지만 우리나라만 농업과 이 식품과가 벽이 있어요, 벽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는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겠죠. 아, 뭐 CJ 제가 있었던 뭐 롯데, 뭐 농심 이런 기업들은 다 매출이 2조, 3조 이러잖아요. 뭐 여기도 3조, 4조 막 다 대기업군이에요. 롯데, CJ 다 대기업군. 식품으로. 근데 네덜란드는 아까 컴플렉스라 그랬지만 여기 다 뭐 8%, 8.5%할 때 아예 농업만 그러니까 1차 산업인 농업만 가지고 GDP를 뽑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밸류 체인에서 1차 산업서부터 가공까지가 한 묶음으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되느냐? 왜 벽이 생겼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벽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인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진출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보호하고 저 농업인들은 자기들의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 확고한 그게 있어서 정치적 여러 가지 정책적 그게 있다 보니까 가공식품만 건드린 거예요. 이게 가공식품만. 근데 저는 그 6차 산업 정책 동의합니다. 농업인들도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이익을 많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인제 근데 이미 이렇게 구조화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잘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조합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 뭐 4위의 유가공 업체인 프리스란드 캄피나 이런 거 다 조합이에요. 화훼 다 조합이고 뭐 고기 가공하는 소세지 이런 것도 다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은 근데 이제 조합이 그러면 미국이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대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길 것이냐? 네덜란드는 2000년하고 2010년 10년만 들여다봤 2020년 데이터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봤더니만 전반적으로 조합의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예. 뭐 유제품이나 이런 여러 가공된 설탕 이런 것도 조합 수도 전체적으로 다 늘고 있어서 조합으로도 가능해요. 왜 조합이 중요하냐? 조합을 하는데 조합을 하면 조합의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업인들이에요. 농업인들이 조합을 형성하고 농업인들이 화훼 경매장을 만들고 농업인들이 가공 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이나 제품을 팔았을 때 그 이득이 농업인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봤을 땐 이상적 구조인데 이게 조합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그래서 이게 전 답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조합이려면 고도의 협력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이런 특이한 구조가 생기지 않았나. 무슨 뭐 얘는 방향성은 못 드립니다. 제가 뭐 어떻게 뭐 강력하게 주장할 요소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우리 상황에 맞게 이만큼 그래도 발전했고 아시아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수출인데 이 수출도 수출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수출을 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뭐 반도체든 뭐 자동차든 모든 국내 시장의 생태계를 만들려면은 국내 시장만 봐서는 안 되고 수출을 해야 돼요. 수출을 해야 돼서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충분한 그런 하이테크 농업 인프라나
생태계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수출할 만한 잉여분이 있는가? 그리고 한국이 비교 우위 작물이 있는가? 한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알고. 지금 이게 지금 OECD에서 만든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요것도 조금 뭐 한데 요 2016년까지 요렇게 요 뭐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게 국제 가격 대비 농산물 가격 배수를 나타내는데 요 2면 2배인 거예요. 2.5면 2.5배, 1.5, 그 1. 그럼 아마 100개국이 대부분의 국가는 1.0에서 자기네들 농산물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여기 5개 나라가 별도로 움직여요, 이게.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 5개 나라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 5개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예요. 스위스의 알프스 뭐 낙농만 좀 하겠죠. 노르웨이는 뭐 피오르드 막 거기 북쪽에 어업만 이렇게 하고 아이슬란드는 뭐 농업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하고 비슷하게 한국하고 일본은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높은데 우리가 어떻게 수출합니까? 이 다섯 나라가 어떻게 이들에게 수출을 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 많이 한다고. 우리나라 수출 많이 하는 거는 이분들이 수출하죠. 이분들이. 가공업. 가공식품은 원료를 외국에다 싼 원료를 수입하고 우리나라 것도 좀 쓰고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한국만의 그 독특한 식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면, 김치 잘 되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천적인 농업을 말씀드리는데 농업으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량의 40%는 일본에 수출되는 파프리카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할 때가 일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말씀이고, 네 번째, 타 국가 대비 비교 분야, 요거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빨리 발달한 나라가 없을 거예요. 국가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슷하게 나라는 선진국인데 농업은 좀 떨어진 경우가 한국이 특이한 케이스. 왜냐하면 워낙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농업이 아직 못 쫓아온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후 지리적으로 농업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병충해도 많고 여름에 우리나라 유기농 쉽지 않잖아요. 농약 안 뿌리면 과일 하나 생산 못 합니다, 진짜. 그리고 젊은 층이 기피해요. 근데 저는 이게 패자의 역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라 수준은 높은데 농업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본 집약적, 그러니까 첨단 시설이 들어간 농업을 하고 그다음에 좀 뒤에 다 설명 또 드릴 겁니다. 외부 환경을 막아버리고 컨트롤하는 그런 스마트팜이나 이런 거는 다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키워도 되는 걸 굳이 온실에다가 넣을 필요는 없는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밖에 걸 안으로 넣으면 효과가 다른 데보다 월등한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을 할 여건이 좋은 거죠. 그게 패자의 역습인 거죠. 그래서 투자는 많이 해야 되고 정부가 그걸 어레인지만 잘해준다면 그 시설 재배로 가게 된다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농식품부나 방향은 다 좋아요. 6차 산업 정책 동의하고 탄소 중립 정책 동의하고 스마트팜 정책 동의하고 우리 정부도 다 알 겁니다. 방향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저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에그리포트 A7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그리포트 A7을 넣어서 이게 하는데 이제 430헥타르를 그 간척지에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파프리카하고 토마토를 했는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폐열을 또 온실에 공급하는. 그래서 네덜란드도 스페인하고 이탈리아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토마토를 스페인에서 생산을 하면 스페인은 비도 안 내리고 지중해 기후에 그 장렬하는 데서 토마토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리고 비도 주룩주룩 1년 중으로 잘 나는데. 네덜란드는 아까 일조량이 우리나라 반 조금 더 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농업하자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유리온실로 해가지고 태양광을 최대한 받고 물을 조정하고 모든 해서 첨단 기술을 모두 집어넣어 해서
세계 1 위의 토마토 생산 수출국이 되는 거고, 그랬더만 스페인이 "야 너네는 그냥 공장에다가 찍어내는데 우리는 태양광 속에서 그 한마디로 태양초처럼 태양을 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너네는 맛이 없어." 그랬더니 또 와게니겐 대학이 연구해서 맛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기술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례가 네덜란드인 거, 우리도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버티컬 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네덜란드는 버티컬 팜, 이제 우리나라는 또 스마트 팜이라 그러죠. LED 놓고 우리나라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본만. 이것도 그 근본 원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스마트 팜 하는데 보시면 아까 앞에서 본 태양광이 무료인데 건물을 지어 가지고 태양광을 막고 거기서 LED로 전기를 쓰면 전기 가격도 비싼데 그게 수익성이 나겠습니까? 경제성이 나오겠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안 해요. 네덜란드는 안 해요. 왜냐면 공짜 태양광이 있는데 왜 이러냐는 얘기예요. 다만 땅값이 문제겠죠. 요렇게 되면 도시 근교에서 땅값이 비싼데 그 땅을 활용하는 땅 활용성 면에서 좋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 공동화가 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토지 정책만 잘하면 땅값 싸게 청년들한테 공급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똑같아요. 농산물 가격이 2배예요. 네덜란드보다 2배예요. 느끼시잖아요. 돼지고기 가격이 2배, 소고기 가격 3배, 원유 유대 2배, 2배예요. 2배인데 네덜란드에서 여기다 생산하면 2배 되는데 가격이 누가 하겠어요? 태양광에다 하지. 근데 여기 아니 저기 그 유리에다 하지. 근데 우리나라는 농산물 가격이 2배이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팜8이나 엔팅이나 만나 CEA나 젊은 분들이 저 CEA 하는데 그래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 2배이기 때문에 저 첨단을 도입하고도 이익이 나는데 간당간당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마케팅적 요소를 넣은 거죠. 그래서 배달을 직접 해 주고 그러면서 유통을 줄이고 거기서 혁신하고 피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LED 기술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가격이 높은 거가 또 패자의 역습이에요.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농산물 가격을 소비자들이 내주고 있으니까 2배 가격을. 그게 다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인제 한국 시설 원리에 대해서도 좀 오늘 되게 기술적인 것까지 넣었어요. 뭐 어느 정도 누가 오시는지 또 자세히는 물론 저기 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첨단 온실은 건축비가 평당 100에서 150만 원. 옛날엔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건축비가 올라서 150만 원 됐어요. 그럼 10,000평을 투자를 하면 100에서 150억 이나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 줘야 될 건 젊은 능이 했을 때 요런 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빌려 줘야 되는데, 에 우리나라가 좋은 건 최근에 그 우리나라 은행들이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정부가 하도 스마트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농협 말고 일반 은행도 이 스마트팜 뭐야 이거?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부여에 있는 우둔지팜이나 인제 이렇게 좀 앞서 나가시는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은행에 가 가지고 "아 나는 지금 한 10,000평 하는데 10,000평 더 지을란다." 하면 은행이 빌려줘요, 돈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조금으로 가면 안 되고 스스로의 사업 계획으로 민간의 은행들이 투자를 받아서 해야 되고, 네덜란드 농업인들도 다 그렇게 해요. 아까 에그리폴트 A7도 여기 있는 농업인들이 에그리폴트는 기반 시설을 만들면 그 농업인들이 은행에 가 가지고 다 돈 받고 해요. 근데 좋은 게 뭐냐? 수익률이 우리나라가 40에서 50%예요. 이거 반도체보다 높지 않나요? 40에서 50%면. 그래서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투자 회수하는데 4에서 7년이면 돼요. 근데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이게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혁신까지 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농업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혁신까지 들어가. 네덜란드는 이게 20%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왜 그러냐? 요거 다시 말씀드리면 농산물 가격이 2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요 투자비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들어와서 하고, 근데 저는 가격을 좀 그래서 뭐 요거는 자세히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파프리카 토마토에 국한되어 있는데 엽채류나 딸기류로 한국이 확대되고 있고 아주 한국을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최근에 새로 생기신 농가들 보면 혁신적이고
에너지까지 혁신적 폐열을 이용한다든가 수소나 이런 걸 이용하는 혁신적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수출까지 하려면 혁신이 가격을 낮추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민관연이 협력하고 특히 민간이 진행해야 됩니다. 민간의 활성화가 됐을 때 전후방 산업이 발달해서 우리나라도 스마트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건 되게 재미로 했지만 난이도 면에서 농지 난이도 최고 난이도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와서 70년 농지 경지 정리 프로젝트를 과연 우리나라가 할 수 있을까? 네덜란드처럼 정책의 지속성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1차와 2차 간의 벽 제거는 이미 조합 베이스가 아니라 농업인은 1차는 농업인, 기업은 기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조정할 수 있을까? 어려울 거라는 거죠. 수출 어렵죠. 가격이 농산물 가격 2배인데 어렵다고 보면. 근데 타 국가 대비 비교하는 거는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해볼 만하면 전후방 산업도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리하자면 규모화해야 되고 가격 경쟁력 혁신을 해야 되고 기술 자벽적 이쪽을 육성을 해야 된다. 자, 지금까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아픈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바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최고로 잘했고 탈아시아급으로 잘했는데 다른 산업보다 농업은 시간이 걸리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정부 경쟁력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에 정부 경쟁력 센터라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우리나라에. 거기에 보시면 네덜란드가 1위예요. 한국은 10몇 위. 어디냐? 한국. 네, 한국은 10몇일 거예요. 11위. 그러니까 한국도 못하지는 않은데 네덜란드가 제가 네덜란드 공무원이잖아요. 제가 지금 15년째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공무원 일 하잖아요. 정책이 사회를 바꾸는 게 놀라울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나 정책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 사회를 다 바꿔요. 뭐 들으셨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노사정 뭐 합의 이런 거 다 네덜란드가 모델이잖아요. 걔네들은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정책이 그 사회를 바꾸는 그 효과가 엄청나고 제가 매일 만나는 매일 연락하고 하는 네덜란드 농업 공무원들은 민간이 해야 될 역할, 정부가 해야 될 역할, 행정학적으로 책에 나오는 거를 체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내가 정책을 정한다고 그걸 끝나고 또 연구원이 연구로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민간을 관여시켜야 돼요. 결국 그래서 비즈니스가 발생해야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을 어떻게 하여튼 정책은 그냥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농업을 그 전통 농업을 산업화되는 농업을 하는 그거를 지난 70년 동안 바꾼 네덜란드는 이 정도는 경쟁력이 돼야 그 정도 바꿀 수 있지. 다른 나라는 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10이면 높은 건데 우리나라도 얼마나 희생하고 노력을 하나요. 근데도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있지 않고는 그 오래된 전통 농업을 산업 농업으로 바꾸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네덜란드 대사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네덜란드 농업 정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걔는 맨날 얘기하는 게 골든 트라이앵글. 연구, 정부, 민간. 이거는 1990년대 철학자들이 만든 트리플 힐릭스라는 거예요. 트리플 힐릭스는 혁신은 정부와 연구자와 민간이 협업했을 때만 이루어진다는 트리플 힐릭스 정책. 그걸 네덜란드 총리와 네덜란드 농업부는 바로 채택해서 모든 연설에서 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도 저 얘기를 하고 지금도 네덜란드를 가면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이 최근에 바뀌었더라고요. 다이아몬드라 그러더라고요. 연구, 정부, 민간, 사회까지 넣었더라고요. 사회를 이제 좀 신경 쓰기 시작했지만 하여간 농업 발전은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지금 발표하기 전에 제가 좀 약간 뭐 이렇게 드린 말씀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연구, 정부, 민간의 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셋이 협력. 지금 제가 네덜란드에서 보조금 프로젝트도 하는데 걔네들의 요건이 뭐냐? 너네 네덜란드 기업이 몇 개 참여해요. 연구에 몇 개 참여해. 한국은 민간이 들어가면
약간 안 된다고 봐요. 공공성이 결여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를 이해 못하는 차이가 좀 너무 크고 언어가 달라요. 정부에서 정책 얘기를 하면 농업인들은 형이상학적 탁상 공론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들이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 부분들을 이웃만 추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는 연구의 언어가 있어요. 이거를 벽을 타파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그럼 왜 벽을 타파 안 했는데 어떻게 한국이 저기 35,000불의 탑 클래스 국가가 됐느냐. 이거 연구 안 해도 대기업은 자기 혼자 알아서 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기업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벌이라고 옥스퍼드 영어에도 나오잖아요. 재벌이라는 제도가 나왔다. 재벌은 왜냐? 이 협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자체 연구소에서 자체 다 가지고 된 거예요. 그렇지만 외국의 기업들은 다 보시면 다 아웃소싱해요. 국책연구소랑 협업하고 다 아웃소싱해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데 누굴 탓하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아직 이 협업체에 대한 게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나라는 가난한데 미국, 일본, 유럽하고 경쟁하려니 대기업이 구성된 거예요. 자체 연구소를 통해서 혁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차선책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그다음에 그거의 기반에는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제가 하지만 한국이 취약한 부분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이 세계 72위. 사회적 자본은 협업하는 능력이에요. 협업하는 능력이 72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관연 협업하는 게 잘 안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그다음이 투명성이 42위. 이것도 10년 단위로 10등씩 올라가고 퍽퍽 올라가고 있어요. 뭐 한 62, 52 하던 게 지금 42, 조만간 40, 32, 22는 되는데 정책 효과성이 나오려면 보조금 같은 게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여러 면에서도 더 투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투명해져야 믿어요, 서로. 그다음 마지막에는 정책 지속성이 세계 76위예요.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아픈 얘기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도 이게 또 정책의 효과의 하나인데 1997년에쯤 되니까 이제 네덜란드 농업도 너무 나태해졌어요. 나태해지니까 특히 이 디에로라고 농업 연구 기관이 있는데 그 연구 기관하고 와게니겐 대학하고 협업을 안 해. 협업을 하니까 네덜란드에서 정책 지금 리포트가 하나 있어요.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정치인인데 그 사람이 리포트를 써서 얘네 합병 안 하면 얘네 협업 안 한다. 그래가지고 피바람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게니겐 대학하고 농업연구기관,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 해당하는 걸 합병을 했어요. 합병하면서 그리고 그 연구원들 중에서도 성과가 없는 사람들은 연구 말고 다른 조직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우리나라 교수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 피바람이래요. 그냥 피바람. 그래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이런 뼈를 깎는 혁신이 있었다라는 거는 아셔야 될 것 같고 정책이 얼마나 파괴력 있게 움직이는가. 그러고 나서는 또 90년서부터 지금까지 와게니게는 다 민간화하고 있어요. 연구소를. 우리나라 민간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 레벨에 아직 안 왔어요. 그러나 향후에는 경쟁력을 위해서 민간화까지 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덜란드가 그러면 그렇게 세계 2위인지 지금 벌써 10년 이상 뭐 몇십 년 됐는데 그러면은 네덜란드는 어떠냐? 네덜란드 시설 원예 수가 지난 10년 사이에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뭐냐? 아직도 규모화 중이에요. 아직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피나는 혁신을 하고 있고 아직도 경쟁력이 아닌데면 도태돼야 돼요. 이거를 하나를 제가 그래프를 했는데 제가 직불금 얘기 잠깐 할게요. 지금 그래프가 없는데 직불금은 네덜란드에는 소농 직불금은 없어요. 네덜란드는 오로지 규모로만 줍니다. 규모. 헥타당. 그러니까 자, 1948년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황폐화됐어요. 황폐화됐을 때 걔네들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농지 정리 프로젝트.
규모화하기 위한 걸 했고, 두 번째는 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라고 유럽 공통 농업 정책을 했어요. 유럽 공통 농업 정책의 하나는 딱 한 개, 직불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 쌀 문제도 있고 막 한데 뭐 시장 경쟁을 건드릴 만한 거는 다 없앴어요.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만들었어요. 오로지 직불금이에요. 왜냐 직불금은 규모로만 주는 거지 뭐 시장 가격하고는 연동되지 않거든요. 직불금으로만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루과이 라운드 전에는 뭐 시장 연동된 뭐 이렇게 했잖아요. 뭐 이렇게 수매해주고. 근데 그때 우루과이 협상 중에 유럽에서 서구 유럽이 요청한 게 그거 다 없애고 직불금만 해라고 한 것도 한국을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봤을 땐 직불금을 해야 시장에 자유로운 혁신을 유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건데, 근데 거기서도 직불금 내에서도 규모로만 2,000명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야, 그러면 뭐 땅 넓은 사람만 돈 많이 받냐? 근데 네덜란드가 아니라 유럽이 안 움직여요, 그거를. 규모화 하겠다는 그 마음이 뭐 작은 처음에 농사 짓는 친구들 좀 직불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소농을 좀 그거는 아닌가? 왜 그러냐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단 흔들림 없이 간 거고요. 그다음에 2000년에 그리닝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리닝이 이제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공익형, 환경을 생각하고 경관을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혁신은 조금 아프지만 그 혁신을 위기 속에서 더 한 단계 업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농업에서 좋아하는 분야는 양돈 산업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양돈은 시장이 자율화됐지만 거기서 극복해내고 이겨낸 분야거든요. 그렇게 되고, 근데 보면 잘 발전하고 있는 산업이 우리나라는 양돈, 채소 원예 이런 쪽, 첨단 유리온실은 혁신과 그걸 통해서 쫙쫙 뻗어나가는데 약간 보호받는다는 분야가 있어요. 화훼, 그리고 그러니까 꽃 산업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한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보호받는다 싶으면 약간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전폭적으로 농업인은 지원해 주되 혁신은 유발되는 아주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보고,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규모화 통해서 소득이 오르면 스마트화, 환경 문제, 후계농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게 이제 네덜란드 아까 커먼 애그리컬처 팔러시, 직불금제의 그 네덜란드의 목적이에요. 네덜란드가 아니에요. 유럽의 목적이 바로 CAP, 유럽 정책의 목적이 요거하고 비슷해요. 두 번째는 농업 정책은 토지 정책이다. 그래서 농지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 한국 농업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기업가 정신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혁신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혁신의 방향이 그동안 품질의 방향이 됐는데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뜨려야 소비자들도 저렴한 농산물을 할 것이며 수출까지 가능해서 더 훌륭한 생태계가 될 것이다 보고, 정부는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철학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국 기후 상황을 봤을 때는 시설이나 고부가 가치로 이제 전환돼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되고, 아인슈타인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랬다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혁신적 사고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